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지수가 많았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에서는 기술주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0.8%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됐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수출 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됐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오늘 특별하게 전략들 세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업종들 하반기 전망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 보여줄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포트에서는 LG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임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망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들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수출 지표가 크게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전년보다 모두 3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히 항상 이 실적 시즌에서는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어주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전체 추정치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만 알아도 전체적인 기업들의 좀 실적이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그 7일이 되겠습니다. 7일 수요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삼성전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기대감이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상 거의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이미 힌트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나라 전반적인 수출. 4월, 5월, 6월 그리고 6월 달 실질적인 그 수출입 지표, 수출입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3, 4, 5, 6,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40%에 가까운 어찌 보면 40% 이상의 수출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역 수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고요. 일평균 수출액 약 한 36.8%의 증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여기서 수출 증가 업종과 수출 감소 업종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실적 시즌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실적,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은 당연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실적 대다수가 자본재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재 산업 변동비보다는 고정비의 부담이 커서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단위 사실상 상당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석유류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업종이 해당이 되고요. 수출이 감소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는 업종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거꾸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단위당 고정비의 증가, 다소간 이익단에서 조금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점, 큰 그림 속에서 업종별 희비 교차 분명히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3개월 연속 40% 성장을 했다라는 점, 이 얘기는 결국은 2분기에 4월, 5월, 6월 2분기의 실적 시즌,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업 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에 가까운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 합계치가 약 27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는 35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이소연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이익 부분이 결국은 전체 코스피 기업 실적 추정을 하는 코스피 기업들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 부분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 역시 상당 부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에서는 약 11조 원 정도, 10.5조 원에서 11.5조 원 사이의 실적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FOMC 6월달 의사록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다소간 테이퍼링의 이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시장 내 다소간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우리나라 지난주 후반에 보여줬었던 수출 실적 6월달 4, 5, 6, 6월달에 40%에 가까운 수출 실적 성장, 이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들 기업 실적과 연동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점, 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 코로나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럴 때마다 다소간의 노이즈에 따른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금씩 나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수출 호조 업종, 이 부분은 실적 개선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실적 성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 부분, 자본재산업, 경기소재산업, IT, 그리고 내수 중에서는 증권업종까지. 여기에 정부 주도형 육성산업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전기자동차, 5G,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실적 고점 논란이 다소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업종 사이클 항상 성장이 있으면 정점이 있고 정점이 있으면 모멘텀의 둔화, 성장률의 하락, 이런 부분. 좀 다소간의 쇠퇴가 있고 다시금 저점에 대한 저점 확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금 성장으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 상에서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고점 논란과 성장 사이에서 결국은 다소간 긴 호흡의 투자 전략보다는 이번 실적 시즌부터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계속되는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되는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예를 돌아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정점 논란이 3분기, 4분기 이상 연속해서 계속 나타났었다라는 경험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정점 논란도 서서히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점.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성장 곡선, 성장률의 모멘텀 둔화 부분, 결국은 이 부분이 바로 실적 정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밸류에이션 중심의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순환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PR이 높을 때 사셔서 PR이 낮을 때 파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PR이 높을 때는요, 결국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때, 그때가 PR이 높습니다. 주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PR이 높을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PR이 낮을 때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사이클 전략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그런 전략,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성장 고점 논란에 좀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네.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피크아웃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램 공급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발표되어도 주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V자 반등 이후에 첫 번째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 상에 있어서의 피크아웃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에 가장 큰 실적 시즌의 차이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아마도 실적 정점 논란에 매 실적 시즌마다 그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정점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업종 마찬가지. 대다수의 산업재, 자본재 산업들의 산업 사이클 상의 어떤 그 움직임 변화 가능성, 피크아웃 논란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배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실적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물론 매출은 30% 이상 증가를 하고 실적,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실적의 피크아웃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투자를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현금성 자산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현금성을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주주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당장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되면 종업원 몫이 있고요. 주주의 몫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을 위한 회사 몫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회사 유보율을 높여서 이 부분을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주주한테 갈 몫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 근데 산업재 산업 그리고 자본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대규모의 투자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막 성장이 시작되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 다시금 재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된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피크아웃이라는 부분과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일맥상통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반도체랄지 경기 순환, 자본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관점의 접근이 상당 부분 유효한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그런 부분들 꼭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6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가량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약 11조 원, 10.8조 원이 컨센서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의 증가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의 증가율을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7조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의 증가가 전망이 된다. 그만큼 실적은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정점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상당 부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행보를 이어가기보다는, 공격적인 매수 행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다소간 조금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좀 짧은 트레이딩 매수 관점의 어떤 그 대응이 유효해 보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습니다. 반도체 정점 논란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실적 시즌을 필두로 해서 다음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계속되는 실적 정점 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투자가 지팡이 되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제도약을 위해서 투자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지금 현재의 투자 상황, 기술 내지는 지금 현재의 어떤 나의 자본 가지고는 사실상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돈, 결국은 주주들한테 갈 몫이 회사로 유보가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자본재 산업의 어떤 그 성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항상 PR이 높을 때 사셔서 PR이 낮을 때 파시는, 지금 PR이 상당 부분 낮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못 낼 때 그때는 PR이 높을 수밖에 없죠. 주가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잘 못 내니까 PR은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자본재 산업, 사이클 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기본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저퍼에 주식을 매도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공격적인 매수 행보, 지속적인 매수 행보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지금부터는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 실적 시즌과 다음 실적 시즌 사이에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노이즈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노이즈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자본재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뭐가 가장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지 결국은 피크아웃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실적 시즌 잘 관망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고점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점 논란이 단연 이번 실적 시즌만이 아니라 3, 4분기 실적 시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매도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대응 전략으로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고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앞으로 3, 4분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저퍼로 내려가서 매도를 할 만한 좋은 종목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실적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실적이 발표가 돼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서 매도를 해야 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이번 실적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충만하다라는 부분. 앞서서 이제 실적 고점 논란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 PR이 높을 때 사셔서 PR이 낮을 때 그 파셔라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가 차원,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퍼는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퍼는 실적이 높을 때입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명확하게 힌트를 제공한 부분이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였습니다. 실적이 높았을 때 시장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내 관심 부분 가장 높은 것 어쨌든 경기 개선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과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시장 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여기에 지난주 미 증시가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일단 실업률 지표가 다소간 일자리는 85만 개가 증가를 했지만 실업률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좀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당장은 테이퍼링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 잔존을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의 상승이 많이 나타났고요. 국채 수익률 1.43%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유동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하지만 하나,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 가능성은 아마도 어제 주말 어떤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주 상당 부분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유동성 관련 불확실성 잔존합니다. FOMC 의사록 발표 이를 두고 다소간의 시장 내 노이즈 진행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델타 변이의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 내수 회복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2분기 그리고 지난 6월 달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의 개선세가 보여준 그대로 실적 발표 가능성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 업종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들어가 있는 업종군들, 4차 산업군 혁명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FMC 의사력, 그리고 그 미국의 PMI 지표랄지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 PMI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외에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또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들 잘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도움되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이 돌아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오늘 개막을 하죠. 자, 어떤 업종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디스플레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1분기 중소형 OLED 매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고 LG전자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리포트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지 지금부터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하반기 업종 전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하반기 업종을 5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업종들을 일단은 살펴보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5월 24일부터 5G 통신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4일 주간에는 전기 전자 업종, 21일 주간에는 유통 업종, 지난주에는 자동차 업종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좀 볼까 합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산업에서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신다 싶으면 그 기업 안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나 모멘텀, 현 구간의 가격적 이슈들이 파악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할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필터링을 이 방법으로 조금 하시면 그래도 이 시장에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 속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업종을 일부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도 OLED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도부터 아이폰 12죠. 전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를 하면서 OLED 패널의 침투율 그리고 스마트폰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35% 수준이었는데요. 21년도부터 43%, 22년도 47%까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OLED 패널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렉서블 OLED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이 하락한다면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되는 폴더블 폰 가격까지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커지는데 거기에 가격 전략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모든 시장, 폴더블 폰 시장도 그렇고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요. OLED 섹터도 동시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난해 연말, 올해 집중해야 할 업종들 중에 하나,
OLED 폴더블 폰, 스마트폰 이야기 드렸던 것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OLED 노트북, 태블릿, 차량용 OLED 패널로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22년도 OLED 아이패드까지도 이제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OLED 패널의 침투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덕산 테코피아, PI 첨단 소재 등을 관심 종목과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OLED 쪽으로 집중을 해서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를 주목하고 있는데 OLED가 탑재되는 대표적인 기기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5G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이 고성장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장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오는데요. 폴더블 폰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형의 스마트폰은 액정이 하나였는데 접게 된다면 안쪽에 화면이 2개 정도가 합친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도 후면부에도 화면으로 이제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폴더블 폰 디자인들을 보거나 현재 사용 중인 폴더블 폰을 보면 결국엔 화면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액정, OLED 패널이 스마트폰 한 대당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침투율은 OLED 관련 스마트폰 침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는 40%를 돌파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는 47%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제조사들이 각각 OLED 채택을 확대하고 있는 영향이 결국 OLED 스마트폰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LCD 패널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오히려 OLED를 쓰는 게 낫겠지라는 부분에서 제조사들의 OLED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스마트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께의 문제고 무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초고속 통신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열에 대한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재 그리고 LCD보다 가격 경쟁력도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이 하나하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스마트폰 출하량도 21년도 6억 1천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를 하고 있고요. 22년도도 전년 대비 22% 성장한 7억 5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하면 중요한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21년도 전년 대비 132%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폴더블 폰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보여진다면 폴더블 폰 관련 섹터와 OLED 관련 섹터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기억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말고 OLED가 얼마만큼 쓰이느냐 중소형 IT 기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화면에까지 OLED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의 OLED, 21년도 OLED 노트북 태블릿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동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 쪽으로의 OLED 패널은 전년 대비 410%, 태블릿 쪽으로의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조금 이슈거리 중에 하나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요. 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예를 들어서 프로라고 모델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텐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탑재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 OLED 아이패드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아이패드 출하량이 4천만 대 이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22년도 OLED 아이패드 연간 출하량이 약 1,00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대 뭐 많구나,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칠 아이패드가 아니고 아이패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000만 대의 아이패드에 OLED 패널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대의 아이패드는 스마트폰으로 환산했을 때 약 3천에서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된 거다, 출하된 거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비해서 패널이나 소재 부품 쪽으로 3배 정도, 많게는 4배까지도 소재가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 꽤나 중요한 호재거리 중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차량용 OLED를 좀 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최근 모델들을 보면 계기판부터 센터 패시아 화면까지도 하나의 액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조금 탑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는 OLED가 주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강한 모습입니다. CSD가 앞서 말씀드렸던 센터 패시아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센터 스텝 디스플레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액정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공조장치까지도 그곳에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ICD는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입니다. 결국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 부분들이 아래에서 보고 있는 화면처럼, 사진처럼 점점 하나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추세. 그러면 OLED 패널의 크기도 사용되는 소재 양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SE라고 하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운전석과 조수석, 보조석 뒷자리에 헤드레스트 뒷면으로 화면들이 설치되어 있는, 액정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대형 SUV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들 탑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차량용 OLED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추정치와 20년도까지의 시장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OLED는 스마트폰, 중소형 IT 기기, 그리고 차량까지도 OLED 패널들이 좀 쓰인다라고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신형 벤츠 S클래스에도 OLED 패널이 공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추세, 너무 고점에서 있는 주가 그리고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지만 안전한 가격에서 그 종목들을 매수해보고자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함께 살펴보는 리포트 내용들과 분석들을 들으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가격적 전략은 어디가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지껏 살펴보았던 하반기 업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번 복기해보면요. 통신 업종에서는 RFHIC, RF머트리얼즈, 그리고 메타버스 업종 말씀을 드렸죠.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 LG 이노텍. 음식료 업종에서는 CJ제일제당,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G전자와 BH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 업종에서는 이마트,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한컴 MDS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래도 시청자님들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끌고 가기 좋을지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종들 앞으로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디스플레이 업종에 투자하면 좋을지 내일부터 종목 분석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수익률 14%대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총 15% 수익 가져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플러스권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이고 알렙이 정말 꾸준하게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8% 가까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CJ E&M이 정말 성장세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22.87%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도 다시 플러스권에 들어왔고 한라홀딩스는 4%대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태경 BK가 조금 손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는 7월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LG전자가 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방금 허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그렇고 앞으로 LG전자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LG전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7월 7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이제 이제 나왔었는데요. 2분기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예상치가 2분기 예상치가 1조 1천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 1조 1천억에서 2천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12년 만에 최대치 분기 영업이익으로 12년 만에 2분기 실적 중에는 아마 최대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에어컨 쪽 이제 가동률이 140%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실적 기대 당연히 뭐 가동률이 좋으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요즘 폭염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에어컨 판매량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장고 그리고 TV 전장 쪽 등 해서 지금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가동률이 1분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에어컨 쪽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대략 가전에서 이제 가전과 TV에서 가전 쪽에서 한 7천억 그리고 TV 쪽에서 뭐 한 3천억 정도 해서 1조 원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를 이어왔었는데 요게 이제 사업을 접기로 지난번에 결정이 났죠. 이게 이제 7월 말부터 사업이 완전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한 6년 정도, 2015년부터 해서 한 6년 정도, 전체적으로 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대략 뭐 한 1년에 한 1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손실을 입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그동안, 가정과 이제, 이쪽,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수익을 냈던 부분은 상당 부분을 이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좀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을 까먹던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실적이 이 부분 해야 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는 확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이제 OLED 얘기 들으셨겠지만 2021년에 OLED TV 판매량 예상치입니다. 올 한 해 이제 TV 판매량 한 4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뭐 93%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가 되는 거죠. OLED TV 시장의 이제 확대가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대형 패널 쪽에서의 OLED 쪽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직은 기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수주를 이번에 진행했다라는 뉴스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LCD 쪽이 아니라 OLED 시장 쪽으로 시장을 이제 생태계를 좀 더 이렇게 키워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 확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사업이 이제 중국 쪽의 그 비중 마켓쉐어가 커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자를 지속해 왔었고, 최근에 이제 그, LCD 쪽,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LCD 가격을 이제 급등시킴으로 인해서, 이 LCD 쪽 상품들에 대한 마진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시장이 전환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성장성적인 부분이 혹은 이제 요번에 7월 1일부터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했죠. 마그나와 함께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출범을 했는데요. 전장 산업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가전산업, 그리고 뭐 모바일 쪽은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 쪽에서 뭔가 딱히 성장성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전장 산업을 진행함으로 따라서 이제 성장성까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전장 쪽이 사실 글로벌 전장 업체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진짜 막 절반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 EV 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내연 시장 점점 잠식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EV 시장, 그러니까 뭐 일렉트로닉 비에클에 탑재되는 전자 부품의 비중도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LG전자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한번 좀 불거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카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 마그나와 이제 LG전자는 애플과 이렇게 좀 거래를 하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그나 역시 애플에게 이제 지난번에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러브콜을 보냈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저항자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저항자리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제 생각에는 뭐 신고가 19만 3천 원이었는데 돌파하고 24만 원, 22만 원, 기본적으로 가격 저항인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LG전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저항권 상단 돌파의 가능성이 크다. 저항권 돌파한다면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신고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유주 분들이나 신규 투자자 관점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알찬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를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